저는 요거 오늘 청년 문화와 관련된 청정net 강의 제안받아서 준비한 채태준이고요. 청년 슬래시 괄호 문화인데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청년 문화, 청년이랑 문화란 그 두 개의 큰 개념을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붙여보기도 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저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엄청 막 실효성 있는 강의가 될지는 좀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여러분 정책생활도 쓰시고 하는데 좀 엄청 뭐 개념들을 막 쭉 설명해서 생활문화가 뭐고 지역문화가 뭐고 막 이런 건 갖다 쓰시면 좋고 이런 거는 갖다 쓰시면 안 좋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 담지 않아서 그런 게 궁금하시면 끝나고 질문으로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고양이 두 마리랑 같이 살거든요. 여기는 동실, 여기는 빵실, 저는 매실입니다. 집에서 별명이 매실이어가지고 두 고양이랑 살고, 원래 저는 청년정책, 문화정책 그리고 영상문화 이런 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청년정책이나 문화정책 관련된 뭐 보고서도 쓰고 정책 보고서도 쓰고 하지만 학교 안에서는 사실 뭐 퀴어 서사나 아포칼립스 서사 그리고 최근에는 세모치리로 논문을 썼습니다. 세모치리로 쓴 논문,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신기하시죠? 세모치리로 저도 제가 논문을 쓰면서 세모치리로 논문을 쓴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그게 나구나,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무튼 저는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이라는 젊은 연구자들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채태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텐데, 제가 요거 강의 청탁 받았을 때 맨 처음에 청년 문화 관련돼서 얘기해 주세요 해서 네? 이래서 뭘 하면 좋을까요? 청년 문화 관련돼서 태준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네, 뭔가 더 물어봐도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강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들었었는데 왜냐하면 청년 문화라는 단어가 되게 좀 자명한 단어처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단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문화기획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기획자를 얘기할 때 앞에 따로 청년이 딱 붙는 청년문화기획자 이렇게 호칭해서 정책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정체화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한편에서 청년정책이 고용정책에서 출발해서 이제 보장정책이 되면서, 그래서 기존의 다양한 정책 범주들을 다 갖게 되면서 청년, 뭐 주거, 청년, 일상생활 건강, 복지 이런 정책들이 생기면서 동시에 문화는 왜 안 생겨? 그래서 문화 생긴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청년 문화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1.0에서 2.0 넘어갔다고 하고 부산은 3.0까지 네, 아무튼 청년 정책의 어떤 단계를 넘어갈 때 가장 이제 2015년에 청년 정책 가장 처음 생기고 2010년대 중반에 가장 셌던 논의가 청년 정책이 고용 정책이 한정된 게 한계야,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청년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야, 이런 비판이 쭉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장 정책으로 넓히면서 거기 생활도 들어가게 되고 문화도 가게 된 것인데, 근데 사실은 청년 문화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엄청 좀 깊은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청년 정책에서 사용되는 청년 문화도 있고, 저널리즘이나 담론은 뭐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썰들 속에서 청년 문화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밀레니얼, 뭐 90년대생, 최근에는 이대남이기도 하고, 아무튼 저널리즘이나 담론 속에서 청년 문화가 끊임없이 최근에 엄청나게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많이 엄청 부상하고 있고, 청년 예술가를 이렇게 호출할 때도 사실은 청년 문화 정책이라고 불리는 위 범주 아래에 청년 예술가 정책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다른 용례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뭐 부산에도 이렇게 청년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그다음 딱 문화가 있더라고요. 문화를 어디든 이제 보장 정책이 되면서 청년 정책의 하나의 분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건 사실인데, 근데 한편에서는 문화가 무엇인지, 청년 문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되지 않은 것 같고, 옆에는 이런 세대 트렌드, 저널리즘 이런 데서 청년 세대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막 얘기하는 그런 청년 문화도 있고, 한편에서는 조금 명확해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은 법적인, 제도적인
방식으로 청년 문화를 규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창의적인 문화 활동이래요. 그게 청년 문화라고 합니다. 청년이 하는 그냥 문화 활동이 아니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이 청년 문화 활동. 자, 그래서 이 홈파망의 단어가 여전히 좀 고정된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 문화라는 개념이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막 많이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지속적으로 70년대부터 등장했던 단어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청년 문화라는 게 서로 다른 것을 가리켜 왔다는 건데요. 70년대 청년 문화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김승욱 소설 읽으신 분 있나요? 김승욱? 들어본 적 김승욱? 허허. 교육과정의 차이인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 7차이고요. 아무튼 김승욱 같은 70년대 소설가들의 작품을 막 얘기하면서 청년 문화를 막 얘기하거나 혹은 조영남 아시죠? 세시봉 그 시절의 어떤 문화들을 청년 문화로 딱 부르면서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 이런 실천을 하는 문화적 집단을 청년이라고 하고 또는 이런 청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했던 문화적 실천,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 자유 막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청년 문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요 처음 등장한 청년 문화가 이후에 또 영향을 미치면서 규범적으로 작동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70년대의 청년 문화가 하나의 기준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뭐 제도적인 것, 규범적인 것으로부터 일탈이죠. 대중문화가 아니고 뭔가 고급 문화는 또 아니고 그런데 이것들은 옳고 좋고 자유롭고 그런 거죠. 80년대는 흔히 청년 세대의 주체성 얘기할 때 문화로 설명되진 않아요. 그러다가 다시 90년대 문화로 청년 세대를 호출하는 담론이나 어떤 경향성이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신세대예요. 여러분 신세대는 여기 갑자기 이런 나이주의를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나만 너무 자연스럽게 아는 거 아니야? 서태지 아시죠? 서태지로 대표되는 90년대의 어떤 소비 문화 그리고 그 소비 문화를 즐기는 그래서 이 시절에 뭐 오렌지족이라던가 혹은 오렌지족, X세대, 뭐 Y세대 이렇게 호출됐던 세대론이 유행했는데 그게 바로 문화적인 방식으로 청년을 부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X세대는 좀 뭔가 다르다라는 책도 막 나오기도 하고 오늘날 밀레니얼 세대 혹은 Z세대를 공략하는 어떤 여기 얘기하는 그 트렌드 책 같은 거 나오는 것처럼 X세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딱 얘기하는 근데 이건 신화랑 혐오를 동반했는데 한편에서 X세대가 앞선 386 세대처럼 운동적이지만 사실은 되게 수직적이고 규범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사문화 뭐 이런 것에 되게 강하게 작동하고 이런 문화로부터 뭐 훨씬 자유롭고 수평적이고 그래서 이때 90년대의 어떤 상징적인 패션이 찢어진 청바지거든요. 그래서 90년대의 기사들을 저는 연구 작업을 하니까 이제 옛날 기사들을 찾아 읽으면 90년대 사람들을 보고 거의 새로운 인종을 만난 것처럼 막 놀라서 쓴 기사들이 많아요. X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X세대 사람들은 청바지도 찢어 입는다. 새로운 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무튼 그래서 자유로워서 좋다라는 거 한편에서는 되게 굉장히 혐오받기도 했는데 신세대는 왜냐하면 앞선 세대가 되게 정치적이고 운동적이고 이랬다면 신세대는 놀 줄밖에 몰라 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를 절하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다른 문화적 특징이 되게 좋은 것으로 앞선 세대보다 더 나은 것으로 자유롭고 혹은 진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진 것에 일면 한편에서는 거꾸로 386이나 80년대 그런 운동권과는 다른 비정치적인 탈정치적인 세대가 처음 등장했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동시에 제기됐어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는 밀레니얼이죠. 여기 90년대생만 다 있나요 혹시? 이건 굉장히 빠른 질문이지만 이런 나이를 밝히면 안 되죠. 어디 가서 아무튼 근데 밀레니얼이라는 세대 호명 방식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슉 유행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중반에는 2010년대 초반까지 M4 세대, 달관 세대 이런 세대론이 좀 유행했거든요. 청년 세대가 가난하다, 청년 세대가 경제적 약자다, 혹은 사회적 약자다.
88만 원 세대는 정치적 약자다. 왜냐하면 386이 다 갖고 있으니까 88만 원밖에 못 걷는 거야. 너네 가서 운동을 해. 이렇게 얘기한 세대론이었는데, 무튼 거기서 그런 세대론이 주류를 이루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90년생이 온다 이런 것도 막 히트하고, 밀레니얼 세대론이 다시 각광받습니다. 이것이 되게 좀 흥미로운데, 문화적으로 세대를 호출했다가 정치적으로 호출했다가 문화적 호출했다가 정치적 호출했다가 번갈아요. 10년 정도 단위로. 재밌죠? 저만 호호. 무튼 그래서 이때 강조되는 키워드들은 매체 문화나 공정 이런 거예요. 매체 문화는 뭐냐면 청년 세대가 즐기는 핸드폰, 페이스북, 뭐 어쩌고저쩌고 문화, 거기서부터 주체성이 등장한다 이런 거예요. 짧은 단위로만 하니까 되게 즉각적이고, 뭐 짧은 단위로 글 쓰는 것이나 혹은 트위터 150자에 익숙해서 즉각적이고, 즉각적인 감정, 반응, 연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고, 지속적인 뭔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서술 방식입니다. 근데 무튼 이렇게 길게 좀 상관없어 보이는 청년 문화에 대해서 얘기한 건 다름 아니라 청년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선택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요. 맨 아래에 잠깐 썼지만 세대 내 범주, 다시 말해서 성별, 지역, 계층, 교육에 따른 이질성을 비가시화하고 호출하는 세대의 문화정책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거울로 기능한다. 이 두 가지가 역효과 혹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건데, 다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청년 세대라고 묶어서 얘기하면은 그 단어나 개념 안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걸 그냥 어렵게 얘기하면 이질성 비가시화 이런 건데, 아무튼 청년 안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라고 막 얘기하지만 청년 문화, 요즘 20대들의 문화는 밀레니얼이야 라고 쫙 얘기하지만 공정이 중요하고 매체 문화에 익숙해 라고 얘기하지만,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핸드폰이 없다는 것은 뭐 그냥 기기를 안 갖는다도 있겠지만 계층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격차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혹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성별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문화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언제나 어떤 위험성을 지니고 있고, 이건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책도 어쨌든 하나의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문화 정책이 창업 정책만 된다면 청년 문화는 이퀄 창업 기업가, 청년 문화 호출하는 어떤 올바른 규범적인 주체성은 창업 기업가 혹은 뭐 지역의 사회적인 기업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뭐 그것이 그르다 혹은 뭐 이런 것은 아니라 좀 그런 위험을 지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무엇이 청년 문화다 혹은 청년들의 이 문화를 지키는 올바른 모습이다, 청년과 문화가 연결될 때 뭐 규범적인 모습이다라고 라는 것을 규정할 위험이 있다는 걸 조금 인지해야 되고, 한편에서는 뒤에 이거 호출하는 세대의 문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거울로 기능한다. 이건 뭐냐면, 청년 세대가 어떻다, 청년 문화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크다는 건 진짜 실제 어떤 물질적인 목소리가 크다가 아니라 그런 매체적인 권력을 많이 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청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90년생이 온다를 쓴 이몽택 작가는 80년대생이죠. 80년대생이고 그거 재밌고, 근데 90년대생이 쓰면 정확한 거예요? 이런 건 아니지만 90년대생이 어떻다라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텍스트가 저한테 재밌었는데, 전 그걸로 어디 학교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90년대생이 온다 해서 되게 저한테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게 청년 문화가 수평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자유라고 딱 강하게 얘기하면서 한편에서는 우리 세대는 평등이었는데 라는 걸 암묵적으로 이제 설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80년대 나는 평등이었는데, 80년대생 나는 평등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공정이 더 중요하네? 이런 거죠. 요즘 애들은 공정이야 라고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 은연중에 나는 평등인데 라는 것 뒷말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80년대생이 정말 평등을 중요시했냐? 이거는 또 다른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80년대 정치적 세대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는 굉장히 평등을 지향하고 평등, 민주화 이런 것들을 위해 싸웠지만 그 집단 안에서는 성별적인 불평등이 되게 강했다 이런 거잖아요. 뭐 운동권 안에서 뭐 여학생들은 뭐 시중드는 혹은 막 그런 역할을 하고 주로 앞에 남자들이 나섰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무튼 청년 문화에 관해 말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을 지닌다. 이 정도로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다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청년 정책에서 문화를 부를 때인데요. 참여 권리시고 생활, 문화, 취미, 취미라고. 여기는 맞출 거예요. 여기는 세 가지인데 예문향 그쵸? 세 개 다 틀렸네요. 무슨 100개도 아닌데 3개밖에 없었는데 3개 다 틀렸어. 자, 근데 왜 궁금했냐면 청년정책 안에서 제가 앞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청년정책이 고용정책에서 출발해서 이제 보장정책이 됐잖아요. 보장정책이 되고 여러 가지 범주들이 이제 고용 외에, 일자리 외에 다양한 정책 범주들이 이제 곁에 붙게 되는데 문화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청년 문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 안에는 사실 일자리도 있어 보이고 뭔가 공간 지원하는 정책도 있어 보이고 아까 얘기한 참여 권리랑 관련된 정책도 되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청년 문화 관련으로 나오는 정책 중에 되게 많아요. 청년 기본계획 안에서 문화를 딱 살펴보면 거기 거의 대부분이 일자리 정책이거든요. 어떻게 유튜버가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 유튜버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셀럽이 되도록, 인플루언서가 되도록 하겠다. PD들을 양성하겠다. 혹은 무슨 문화기관, 문화예술 관련된 종사자를 위한 커리큘럼 만들겠다. 이런 거. 그래서 그건 사실 일자리에 가깝지 않나 싶고 그 옆에 예술인 지원이라는 전통적으로 문화부? 우리가 문화정책이라고 떠올리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정책 분야가 하나 있죠. 그 옆에는 문화향유정책인데 향유정책의 향유는 제가 정책적인 내용들을 너무 여기 안 담았는데 그냥 지금 말로 조금 설명드리면 문화향유정책은 두 가지 문화정책 안에 패러다임의 기초에서 나온 건데요. 하나는 문화의 민주주의라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문화민주주의라는 패러다임은 문화민주화라는 패러다임 이후에 문화민주화라는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문화민주화는 뭐냐면 양적인 규모를 늘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영화관에 가면 좋겠어.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전시에 가야지. 올바르고 좋은 문화적 실천이 있는데 이걸 소수만 누려서 문제예요. 이걸 양으로 넓혀야 돼 라고 해서 90년대 후반까지 되게 주도적으로 가장 우세했던 프레임이에요. 뭔가 정책 제안 쓸 때 이런 단어 쓰면 좀 멋있잖아요. 문화민주화, 쓸데없는 말이고요. 아무튼 근데 이걸 비판하면서 나온 게 2000년대 초중반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되게 강한 패러다임이 문화민주주의예요. 문화민주주의는 좋은 문화, 나쁜 문화라는 구분을 없애야 돼 이거고요. 두 번째는 문화 수용자랑 문화 생산자 구분을 없애야 돼 이거예요. 뭔가 칠판 쓰고 싶다 이런 거 왜요? 그래서 문화민주주의 밑에는 또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지역 문화고 그 밑에는 또 생활 문화예요. 지역 문화는 둘 다 생활 문화랑 구분이 어려운 거긴 한데 이제 어디 가서 특별한 실천을 하는 게 문화 활동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뭔가 하는 게 문화 실천이야. 그리고 문화는 이제 예술 혹은 미술관 가는 거 이렇게 좁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즐겁게 일하는 시간 외에 즐기는 모든 실천이 문화야 라고 하는 건데 생활 문화랑 지역 문화는 거의 비슷한데 생활 문화는 활동 중심으로 이런 행동을 부를 때 다시 말해서 동아리하고 이런 게 생활 문화고 지역 문화는 지역 정체성이랑 관련될 때 부산의 무슨 축제, 부산의 무슨 활동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축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 모여서 기획단도 하고 지금 다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보통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가. 사실 이런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좀 문화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관에서 다 만들어서 뿌리는 거였으면 지금은 민이랑 같이 뭔가 해보는. 그래서 그걸 거버넌스라고도 하는데 근데 문화정책 안에서는 뭐라고 한다? 문화민주주의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건 얘기하니까 좀 있어 보이는. 이런 걸 적을 걸. 아까 고영이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기대하고 오신 거예요. 저는 다들 뭘 기대하고 오신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준비한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무튼 그리고 공간 지원은 이 센터 같은 것들도 문화정책으로 소개되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정책 내 문화의 용례들을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5개를 막 떠올린 게 아니고 이거 연구를 했었는데 연구라기보단 작업을 했었는데 그 여러분 다 청년정책 제안하시면서 찾아보셨겠지만 온라인 청년센터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지역 부산으로 나누고 뭐 문화하면 정책 슉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국의 청년정책들을 슉 정리를 했어. 문화 파트를 슉 정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막 5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지원도 문화 정책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부산에 뭐 플렉스라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부산 플렉스 되게 멋있다. 알고 계셨어요? 부산 플렉스라는 공간이 있대요. 청년 공간이 대관을 해준대요. 뭐 활동 같은 거 하면. 무튼 그런 것도 문화 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사회참여 모임 지원은 부산에서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목고지. 그리고 문화기획자 지원. 문화기획자 지원은 일자리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하는 활동들이 사실은 전통적 일자리랑 조금 다른 사회활동이랑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참여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튼 참여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도 조금 있어요. 막 커뮤니티 만들고 그 커뮤니티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문화정책 혹은 청년 문화정책이라고 소개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정책 안에 그냥 모든 분야들 중에 모호한 것들을 모아놓은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문화라고 지금 불리는 것들이 청년정책의 다양한 범주에서 뭔가 좀 우리 거랑 안 가까워 보이는데 뭔가 조금 애매한데 들어가기 이런 것들을 샥 다 모아놓은 어떤 덩어리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실전편으로 보면 이거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인데 보신 분 있나요? 혹시 정책지원 쓰면서? 조아님 보셨고? 보셨죠? 그쵸?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이렇게 설계하겠다라는 N개년의 기본계획을 몇 차례 내야 돼요. 근데 그때 그 기본계획 안에 청년문화정책은 이런 게 청년문화정책이야. 앞으로 이런 거를 국가에서 할 거야 라고 선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 외에는 뭐 일자리, 주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복지.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문화생활이에요. 아무튼 그런 건데 조금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 산업도 많죠. 콘텐츠 기업 이거는 그냥 일자리고 신기술 게임 개발 이거 일자리 산업 육성 일자리 문화놀이 카드는 뭔지 아시나요? 사업도 뭔가 소개 문화놀이 카드는 뭐냐면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사실은 문제가 되게 많은 사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문화향유 사업 중에 국가에서 가장 예산이 큰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 대상자 대상으로 전체에게 월 10만 원씩 드리는 거니까 문체부가 사실 예산이 큰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죠. 근데 한편에서는 조금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돈을 뿌리기만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케어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비판받기도 하는데 아무튼 청년이 이걸 한 80%, 70% 정도 받고 있대요. 근데 이걸 100%로 늘리겠다 이런 사업이에요. 마이크 사업은 예술인들이 나와서 공연하게 하고 뭐 공연비 지원하는 사업이고 슉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재밌어 보이는 게 335 인문 실험인데 이거는 사회참여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 만들어서 모아서 이 커뮤니티가 어떤 활동하면 모임비 지원하겠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들어가는 어떤 뭐 지원하겠다 그래서 예컨대 뭐 부산 안에서 뭔 축제를 기획해보고 싶어요 공공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이렇다고 할 때 국가에서 뭐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이 사실 규모는 작죠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슉 4-3에 주로 있는 건 예술인 창작자 지원인데 요건 이제 아르코란 데서 하는 그러니까 주로 문체부 안에서 예술인 지원할 때 예술인위원회
아르코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아까 나눈 그 공식들이 적용 가능하다. 부산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참여, 일자리 문화사업 이런 거 있고, 예술인 지원 사업 쭉 있고, 또 공간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자체에서 잘 아시겠지만 정책 제안 하시면서도 느끼겠지만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잖아요. 수행하는 기관이. 그러니까 아마 다 광역에다 하셨죠. 여기선 그쵸. 왜냐면 기초문화재단은 주로 시비를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광역이랑 거버넌스를 하는 부산에서는 조금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 기초 안에 있는 거버넌스 그룹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금정구에서 거버넌스를 한다 이러면 금정문화재단 혹은 금정구청에서 수행하는 문화정책 이런 거가 되겠죠. 무튼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눕니다. 주로 보면 기초에서는 향유 이런 걸 많이 해요. 향유가 뭐냐면 다른 건 아니라 약간 생각하시면 축제나 폐허 같은 형식들을 그냥 향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공간 지원 뭐 이런 것들은 광역 기초 동시에 많이 하고, 예술인 지원은 주로 광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현황이 있는데 문제들이 뭐가 있냐, 최근에 하나는 그래서 문제들을 몇 개 소개하려고 했어요. 여기 예술을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두 분? 예술을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 되게 예술가들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위험하지만 항상 그 당사자성이 없다는 점에서 많이 좀 비판을 받긴 해요. 예술가도 아니면서 너희들이 내 진심을 알아 이런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그럼 넌 내 진심 모르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근데 청년예술 혹은 청년문화정책 생기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떤 게 있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나뉜다라고 쭉 설명했지만 그게 안착한 건 아니에요. 갈등이나 부침이 없이 안착한 게 아니라 어떤 갈등들을 만들고 문제들을 만들긴 했어요. 첫 번째가 청년예술이라는 멸칭으로 제가 제목을 살짝 잡아봤는데, 혹시 시간이 얼마나 됐죠? 30분. 생각보다 많이 안 지났네요. 이럴 수가. 굉장히 많이 지난 줄 알았는데. 네. 청년정책 내에서 문화가 낳은 쟁점들, 첫 번째는 청년예술이라는 멸칭이라고 잡아봤는데, 청년예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술가가 아닌 분들이 더 궁금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느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처라고요? 왜? 엥? 같이 웃어요. 같이 웃어요. 약간 미숙한 그런 뉘앙스. 어떤 느낌인가요? 자유분방할 것 같고 뭔가 기성이랑 다른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미술 하실 것 같아요. 음악이랑 미술로 약간 그렇게 제한돼서 생각되는 것 같아요. 청년 예술 하면 뭔가 다른 장르보다는 음악이나 미술, 공연 장르는 아니네요. 둘 다. 공연이긴 한데 음악도 막 연극은 안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떠오르는 두 분은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어볼까요? 뭐 떠오르셨어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냥 미숙한 예술 그냥 초보 정도일 것 같아요. 중진 작가 뭐 이런 타이틀 키워드가 있는데 그거가 되게 대비되고 중진은 좀 있는 것 같고 청년은 부족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청년 예술이라고 하면은 진짜 청년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미술 이제에서 부산 미술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작가들 지원해주는데
만 39세까지 음. 이제 더 40대까지도 막 받으려고 막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예술인분들 만날 때 청년 문화랑 청년 문화예술 얘기할 때 나도 마음도 청년인데 나도 지원해주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또 하잖아. 청년예술이 청년이 예술이 맞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청년예술을 누가 하는 나이로 규정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비슷한 문제의식들이 뭐 여기서 공유되는 문제의식들이 다른 데서도 특히 청년예술 정책의 수혜를 혹은 입은 사람들에게서도 동시에 나타났어요. 뒤에 이제 부산의 예시도 있는데 이건 서울의 예시인데 서울에서는 청년 예술인 대상 지원 정책이 그러니까 원래 기존 예술인 대상 지원 정책이 있었어요. 새로 없던 게 만들어진 건 아닌데 이름이 바뀌고 예산이 훨씬 늘어난 거죠.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신진 예술, 신진 작가, 신인 작가 지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청년 예술, 청년 작가 지원 이렇게 바뀌고 앞에서는 기존에는 경력단위였던 것이 지금은 경력 플러스 나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데뷔한 지 5년 이하에 혹은 10년 이하에 예술인 지원하는 거에서 5년 이하, 10년 이하에 몇 세 이하에 이렇게 더 붙은 거죠. 그 지원 사업 이름이 17년도에 처음 했던 지원 사업 이름이 최초 예술인 지원 사업이었어요. 서울에서. 부산에서도 최초 예술인 지원 사업이 있죠. 애초에 근데 제가 가져온 글은 신지현 씨 글은 2020년에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경험하고 나서 몇 년 뒤에 그때의 기억을 반추하면서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청년으로 호출했을 때 그리고 나이 혹은 경력으로 지원서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관해서 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재밌는 거는 쭉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초 예술과 나의 관계를 부정했던 것은 관계를 부정했다고 하고 난 최초 예술이 아니야 쓰면서도 그랬고 왜냐하면 10년 이하 예술인인데 나는 그 나이 가까스로 들어갔고 근데 한편에서는 10년을 다 채우고도 최초 예술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원하는 내가 좀 한심하게 혹은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최초에 있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 단계에 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동시대의 다른 예술인한테도 공유됐던 냉소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진유망에서 청년으로 다시 말해서 신진유망이라는 지원할 만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누구라는 뉘앙스가 더 강한 개념에서부터 청년이라는 당사자성, 특정 연령이 있는 사람을 지원한다. 앞에는 탁월함에서 취약함으로라는 어떤 의미, 지원 사업이 변하면서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갖게 되었다. 의미가 이런 식으로 전환되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신지현 씨 포함해서 서울시 안에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서는 최초 예술인 지역,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그래서 외려 청년 기본법 통과되고 혹은 기본계획 이후에 지금 서울문화재단은 청년예술인 대상의 지원 사업이 아예 빵입니다. 빵. 그래서 대신 청년예술 관련돼서 얘기하는 부처는 있는데 근데 그 부처에서도 청년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나이를 삭제하고 그전에는 만 34세, 5세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서 그걸 삭제하고 대신 청년예술은 그냥 새로운 관점 가진 사람이야 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모호하게 되게 규정한 건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이제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두 번째는 청년예술 정책은 지원사업 정책은 이제 다 없을 거야. 왜냐면은 너네들을 수혜 어떤 청년이라고 부르면서 지원금 주고 뭔가 이렇게 좀 구출하고 혹은 그런 취약함이 있는 문제로 이렇게 호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에서 청년예술정책 내에서 지원사업 다 없앴고 거버넌스로 한정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청년예술인 관련돼서 주무하는 기관이라고 청년예술청이 있지만 사실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 안에 청년예술인들을 불러서 거버넌스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뭔가를 뭐 지원사업도 만들었다가 전시도 운영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무튼 청년예술이 멸칭일 수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하나 제기됐고 두 번째는 이건 이 강의 준비하면서 찾은 건데 동아대에 다우 미디어 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기자분이 김혜원 씨라는 지역에서 공간 운영하고 예술하고 계신 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 아니죠? 네, 아무튼 김혜원님의 인터뷰 코멘트가 있었는데 제가 좀 인상 깊어서 따왔는데 김혜원님이 지역문화재단 통해서 전시공부 지원금금 같은 청년예술가 지원 확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산에도 최초 예술인이 생기고 이번에 기본법이 생기면서 각 기본법이 생기면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기본 계획 안에는 종합 정책으로 청년 정책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정책들이 청년의 이름이 붙어서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 작년에 제가 인천에도 갔다 왔는데 인천에도 청년 예술인 정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사실은 작년에 있던 신진 작가 지원해서 그냥 이름을 청년으로 바꿔서 기본 계획 그렇게 내는 그렇게 행정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무튼 그런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자립 돕는 시스템도 시급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밑에 성현주 선생님 글이 좀 재밌었는데 최초 예술인 지원 그러니까 청년 예술인 대상 지원 사업에서 중요한 게 생각했던 나이, 생계곤란은 뽐내거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내기물로 작동하기는 힘들다. 이거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전에 내기물이라는 게 사회학 개념인데 근데 그 전에 최초의 신진이나 뭐 유망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탁월함을 부각했다면 이거는 취약함을 부각하기 때문에 취약함을 통해 선정됨 그리고 탁월함을 통해 선정됨 이게 예술씬 안에서 부여받는 가치가 상이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실질적 효과에 비해 포트폴리오로서 작용하는 효과가 약했고 다시 말해서 어디 가서 나 서울문화재단 혹은 부산문화재단에서 최초 예술인 지원 됐어 라고 말하는 게 어떤 사립미술관이나 민간미술관에서 한번 전시 세워줬어 보다 훨씬 끝발이 약하다. 속된 말이지만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최초 예술인 지원 사업 하는 자치구에서 이들을 좀 엮고 같이 뭔가 네트워킹하게 하는 자리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도이지만 한편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기존의 예술씬이나 담론이 공고하기 때문에 파괴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예술씬이란 구조를 조금 알면 쉬운데 예술씬도 다른 씬과 다른 어떤 기업이나 뭐 이런 데처럼 어떤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등장하는 경로로 학교가 있고 예술인들을 채택하고 인정하고 꼽아주는 걸로 전시, 뭐 박물관 혹은 비평, 저널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청년 예술가들이 네트워킹해서 어디 가서 꼽혀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너네가 그냥 공간 빌려서 2000년대 초반에 많이 했던 건데 문화기획자들이 너네가 너네 공간에다가 전시해 너네가 너네 서로 비평으로 글 써줘서 이렇게 담론을 만들어 이런 걸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월간 미술에서 한번 꼽히는 게 짱이지 내 친구가 써주는 거 끝발도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런 지적들이 되게 많이 행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지원 사업 형태, 돈을 주는 형태 말고 다른 방식의 어떤 예술인 지원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돌려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건 청년 정책 안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 뉴딜 일자리 사업 혹은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이 그 뒤에 직업을 선택하는데 좋은 스펙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뭔가 능력 없음, 능력의 결여 이렇게 작동한다 이런 비판도 사실이 있었긴 했거든요. 그런 것의 예술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서울문화재단 뽑힌 게 탁월함보다는 취약함, 부산문화재단 뽑힌 게 잘하는 것보다는 취약한 거, 약한 거 이렇게 이해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혹은 네거티브로 평가되는 이걸 뒤집는 뭔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할 때 그런 측면, 뭐 담론을 막 만들고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쓰고 근데 그게 요 한정된 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매체에도 막 그게 실리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진짜 무섭다. 그냥 이거 거의 마지막 PT는 질문들 많이 아 그래요. 빨라서 좋죠. 저도 좋아요. 아 그리고 이 웹진 수문 참조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사례라고 보긴 힘들지만 하나의 좀 얘기가 된 사례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예술인들이 특히 예술가 선생님들은 좀 이 웹진을 참조해서 내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서 요 한 모델이 사실 어떤 실패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실패 사례를 기록한 거니까 조금 어쨌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데서는 되게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들, 담론 활동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체에 뭔가 실리거나 막 이렇게 연달아서 글이 막 나오고 이런 건 없는 것 같다. 그럼 그래서 지원 사업 말고 뭐 담론 혹은 뭐 비평 혹은 뭐 매체 지원 이런 거 다양한 뭐 루트들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 지원 사업 짤 때 단순히 뭐 급여나 돈 이런 거 말고도. 마지막 PT입니다. 청년 정책 내에서 세 번째 쟁점은 3인대 2라고 되어 있죠. 5개 T입니다. T의 5기죠. 네. 청년의 문화를 왜 지원해야 하는데라는 끊임없는 어떤 난제입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는 논리들도 막 엄청 발달돼 있고 그 논리를 다시 비판하는 논리들도 쭉 발달돼 있어요. 가장 스타트는 이거예요. 청년 세대 문화활동을 왜 지원해야 하는데, 왜냐면 걔네 돈 잘 쓰는데 노는데 이거거든요. 실제 통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요건 횟수 참여 횟수인데 물론 영화관 포함입니다. 뮤지컬 포함이고요. 그래도 높아서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 세대 내에서 내가 방송도 포함입니다. 근데 20대가 가장 이제 다른 세대의 타 연령보다 높죠. 청소년기보다도 훨씬 높긴 합니다. 그래서 20대 대상의 문화향유 정책의 당위가 잘 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법 통과되고 문화정책 문체부에서 청년 대상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유 정책을 만들지 못한 이유도 사실 이런 데에 있습니다. 통계에서 약자로 잡히지 않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전 연령대 대상의 사업인 문화바우처 사업을 청년에서 더 강화하겠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문화소비 관련된 통계를 보면 청년 전 세대 중에 가장 활발한 문화예술 행사 관람 및 참여를 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횟수 통계인데 돈 통계도 가장 높고요. 뭐 시간 통계도 가장 높고요. 성별은 물론 여기 이 통계에선 남성이 더 높잖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20대에선 여성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고 무튼 청년 전 세대 중 가장 활발한 문화행사 관련 참여를 하는 중이다. 그렇다. 그리고 사적 자원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잘 커뮤니티 만들고 앞서 얘기한 그런 모임 지원 사업 없이도 숨고 아니고 트레바리 같은 거 하는데 트레바리는 이제 독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이거든요. 스타트업인데 무튼 이거 통해서 같이 책 읽을 사람도 구하고 그러는데 뭐 공공이 꼭 지원해줘야 돼? 취미하고 싶으면 생활문화정책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숨고 같은 거 하잖아. 그래서 사실 문화향유 정책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크게 하는 게 생활문화정책. 앞서 얘기한 돈 주는 바우처 사업 외에는 생활문화정책인데 그건 대부분 이제 나이 든 분들이에요. 사실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진 않지만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고 지역에 보면 여러분 생활문화지원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뭐야 들어봤어. 안 들어봐야 이 진행이 오는 건데 안 들어봤다고 해주세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활문화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다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거기서 사실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보면 굉장히 연령들이 높고 그리고 그분들을 더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 깔리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통계가 이렇기 때문에이기도 하고 사실은 자기 돈, 자기 자원 써서 하지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동아리나 이런 거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정책 안에서 그런 시도를 하기는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 찾아가서 공공에서 돈 줄 테니까, 구청에서 돈 줄 테니까 구청에서 하는 동아리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다 여기 해당돼요. 문화정책으로 들어가진 않아 있지만 무튼 돈 줄 테니까 와서 네트워킹도 하고 거버넌스 파트너도 되고 우리한테 자주 만나주는 민간이 돼달라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막 만나러 가고 생활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무튼 이런 조건 속에서 당연히 청년문화 지원하자 하면 왜 청년문화 지원해야 되는데 청년의 문화향유, 문화활동 왜 지원해야 되는데 라는 반론이 가능하고
혹은 물음이 가능하고 그 물음에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크게 4개 방식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만의 5개, 6개, 7개 방식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요 4방식도 다시 또 반론에 마주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 내의 범주 따라 문화예술 활동 격차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청년 내에서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아까 얘기한 그 생활문화지원 사업 구청 공무원들이 일어나 있고 잠자는 시간 동안 전화해서 뭔가 문의하고 혹은 그 시간 동안 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7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에 퇴근한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국방물류센터를 다니는 데가 밤 11시에 가서 아침 9시에 나가는 데가 어떤 뭐 문화예술 활동 동아리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도 할 수 있고 성별, 계급 이런 것도 강하게 작동하긴 하죠. 사실 동아리 커뮤니티 같은 것 그리고 생활문화 정책, 지역문화 정책 참여하는 분들 훨씬 여성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돈이 풀리는 규모가 달라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아무튼 이건 좀 다른 얘기. 두 번째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무튼 계층 청년 내 범죄에 따라서 격차 존재. 그러니까 지원해야 돼라는 반론이 하나 있고요.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 활동 소비의 측면이 크고 생활문화는 부재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통계에 나오는 거 그냥 다 소비 혹은 그냥 양적인 뭔가인데 그거 말고 생활문화는 부재해. 아까 얘기한 그 생활문화는 그냥 생활문화, 생활 플러스 문화 이게 아니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문화민주주의라는 패러다임 안에 있는 거죠. 그 생활문화는 부재해라고 생활문화 부재론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쓰는 것만 하지 내가 가서 동아리 활동은 안 해.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돼서 내가 하는 참여나 실천은 다 뭔가를 보고 수동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는 건 없어 라고 반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반박이 또 올 수 있죠. 능동적으로 하는 건 뭔데? 동아리 가서 하면 무조건 좋은 거고 테레비 보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무튼 설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문화 관심은 경제문화적 자원으로 쉽게 변용할 수 있어.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이런 갈등에 부딪혔을 때. 이건 사실은 도시재생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역을 청년 문화를 통한 청년 문화계획자들을 보내서 혹은 청년 문화계획자를 양성해서 혹은 청년 세대 문화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낙후된 지역을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는 어떤 내러티브로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선 가장 큰 어떤 비판점이 그런 거죠. 청년 세대를 도구화한다. 그러니까 젠트리파이어처럼 간주하는 거죠. 특정한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젠트리파이어들을 그 지역에 미리 투입시키는 건데 이건 사실 되게 위험한 것이기도 하죠. 왜냐면 고위험이니까 아직 낙후된 지역에 청년 세대 문화계획자 보내가지고 뭔가 하게 하는데 이건 수익이나 성공하기 되게 어렵고 이 성공하기 어려웠을 때 이 문화계획자의 실패는 온전히 내 것으로 개인의 실패로 환원돼서 기록되고 이때 공공이 가져가거나 떠안는 부담 같은 건 적기 때문에 이건 쉽게 얘기하면 자영업자들 갑자기 막 지역에 막 낙후된 데거나 혹은 어려운 데 막 몰아넣어서 사업해 너네가 여기 살려봐 라고 이제 막 하는 창업 지원 정책이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의 문화 경험은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책적 효과가 가장 큰 시기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주로 청년 세대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때 많이 가져오는 의미론이에요. 그러니까 청년기에 왜 기본소득을 줘야 돼? 청년기에 왜 소득 보장을 해줘야 돼? 자산을 왜 제공해줘야 돼? 라고 하면 주로 청년기에 이렇게 지원했을 때 생애주기에 걸쳐서 전체 불평등의 양이 줄어들어. 다시 말해서 다른 시기에 제공하는 것보다 청년기에 주는 게 훨씬 더 정책적으로 전생애상 효과적으로 나타나. 80세에 주는 것보다 10세에 주는 것보다 30살에 주는 것보다 20대에 주는 게 정책적 효과가 가장 커. 생애주기에 걸쳐서 가장 정책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기에 좋은 시기야 라는 건데요. 요것도 문화적
영역으로 환원해서 조금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또 많은 것 같아요. 청년 문화를 왜 지원해야 돼? 아, 청년기의 문화적 경험이 전생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어떤 반론들이 가능하다. 근데 한편에선 요 반론들도 다시 반론으로 오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하는 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약간 정리되지 않고 누구도 정리되지 않은 거거든요. 왜 청년문화 지원해야 돼? 왜 청년문화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때 필요한 어떤 관점 같은 걸 선택해서 채택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무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차피 청년문화 혼파망이다. 아무도 모른다. 청년예술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지역의 조건과 어떤 여건 혹은 정치적 목적 같은 것들 혹은 의도 같은 것들을 투입시켜서 내가 청년 문화를 말하는 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첫 번째, 그래서 몇 가지 같이 고민해볼 꼭지 적어왔는데, 첫 번째는 앞에 청년예술 논쟁 같은 거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화예술 정책이 그냥 정책이 아니라, 정책이라고 하면은 메시지 혹은 프레임 이런 거, 뭐 언론이랑 달라 보이잖아요. 뭐 여론 이런 거랑 달라 보이잖아. 여론 활동 이런 거랑. 근데 사실은 예술 정책도 되게 강한 여론 활동이고 메시지이고 프레임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하고, 청년 문화를 말할 땐 그래서 청년 예술 논쟁을 통해 보이는 것처럼 청년 예술이 사실은 청년 세대의 청년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예술가의 자립과 지원하기 위해서 구상되고 시행됐던 정책이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어떤 멸칭으로 이해되거나 이런 경험도 있었다. 그래서 항상 프레임이라는 걸 고민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지원의 대상인 건 사실은 이제 권한의 대상은 아닌 거, 권한을 가진 주체는 아닌 거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정책을 만들고 특정한 정책이 작동할 때 내는 효과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청년 예술가들이 지원의 대상이지 어떤 정책 활동이나 주체로 서지 않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거버넌스가 되고 이런 거긴 하거든요. 서울의 경우에. 아무튼 두 번째는 청년 예술의 지원의 형식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부산에서 나온 청년 정책이나 청년 예술 관련 지원 정책들도 쭉 보았을 때 주로 공간이랑 페어, 아트 페어가 특히 좀 많긴 했고, 그리고 또 예술가 창작 지원 그런 게 좀 많긴 했어요. 근데 물론 사업 디테일들을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다른 지원의 형식, 다른 청년 예술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형식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좀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 담론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저는 담론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술 관련된 분야는 더 이제 쓰여진 텍스트, 항상 현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쓰여진 텍스트나 기록된 것들이 적기는 해요. 그런 기록 같은 걸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청년 예술가들이 고민을 하고 서로가 서로 텍스트를 읽고 서로가 서로 작품에 관해서 말하거나 쓰는 뭔가를 지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튼 돈 주는 지원 사업 말고 지원 사업 형식들 좀 고민해보아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 실제로 하는 지자체가 있긴 해요. 인천 같은 데서도 하고, 인천에서는 매칭하는 지원 사업을 했고, 인천 말고 아르콘가에서도 비평가랑 예술가랑 매체까지 매칭하는 지원 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그런 방식의 지원 사업도 가능할 것이다.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엔 청년문화 지원한 당위를 고도화한 일에서부터 출발해 구체적인 것으로 향하자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청년문화 관련돼서 정책 제안서 저도 정책 지원팀을 쭉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근데 그때 항상 예술가 그리고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잘 쓰세요. 왜냐면은 내가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탁탁 나오죠. 근데 그렇게
꼭 이름은 청년문화정책으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약간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내 문제 슉 적고 마지막에 딱 청년문화정책의 적으로 이름을 붙여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당황하죠. 뭔가 앞서 내가 적어놓은 사례는 청년문화가 아닌 것 같고 청년문화정책으로 붙여도 될지 아닐지 그냥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다 쓰라고 청년문화 어차피 오만 사람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쓰는데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에서는 항상 이제 특히 문화는 더 그런 것 같은데 좀 추상적인 거 그리고 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 문화가 왜 지원돼야 하는가라는 당위가 항상 문제이고 그걸 설득하는 게 가장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부터 출발해서 구체적인 것으로 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고민을 접어두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과 동시에 청년 문화는 왜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좀 큰 틀의 당위 계속 쌓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요. 예, 끝났습니다. 뭔가 두서없네.